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기업 지속 가능성과 ESG에 대한 강의를 맡은 유엔글로벌 컴팩트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입니다. 오늘 본 강의를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왜 중요하고, 그리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ESG가 왜 우리 기업에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먼저 기업 지속 가능성과 그리고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에 브런트란트 보고서를 통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미가 정의가 됐습니다.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재 세대의 필요성을 충족시키는 발전을 해야 된다. 발전에 있어서 우리 세대만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도 이 지구를 물려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정의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존 앵킬턴 박사가 트리플 바텀 라인이라는 개념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수익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 그리고 환경적인 건전성까지 포함을 해서 이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하는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그 트리플 바텀 라인에 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프로핏 뿐만 아니라 사람과 그리고 지구까지 고려하는 이 3P를 주창을 하셨습니다. 이후 나온 것이 유엔 글로벌 컴팩트인데요. 유엔 글로벌 컴팩트는 유엔 산하의 기업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입니다. 처음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유나이티드 네이션스는 그 이름처럼 국가들의 정부 간의 협의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왜 기업의 이니셔티브가 있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각 정부들의 노력들도 굉장히 중요하고 각 정부들의 환경적 노력, 사회적 노력, 인권을 위한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아시다시피 최근에 기업들의, 특히나 다국적 기업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본적인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 그리고 노하우적인 측면에서 여느 정부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참여가 국제적인 아젠다를 달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1999년 코피 아난 전 사무총장님께서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불리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글로벌 컴팩트에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주기를 촉구를 드렸고, 그 이듬해인 2000년도에 뉴욕에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가 발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000여 기업 및 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기업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업의 자발적인 이니셔티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SDGs라고 알고 있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개 목표가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달성하기로 합의한, 만장일치로 합의한 목표인데요. 이러한 글로벌 아젠다를 우리 기업들이 달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UNGC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유엔 글로벌 컴팩트의 4대 분야,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트리플 바텀 라인의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환경적 영향력, SDGs의 17가지 목표는 사실 별개가 아니라 기업 지속 가능성, 그리고 전 세계의 지속 가능성 향상을 위해서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ESG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SG는 말 그대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의미하는 비재무적 요소를 의미합니다. 왜 ESG라는 용어가 생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투자에 있어서 원래는 재무적 요소만 가지고 인풋 대비 아웃풋만 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회책임 투자라는 그런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런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이 환경적으로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지배구조 측면에서 어떠한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보고 투자하는 방식으로 투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MSCI의 ESG 투자에 대한 정의는 비재무적 요소를 투자하는 과정을 고려하는 지속가능 투자라든지 책임 투자, 그리고 그 전에 들어보셨던 사회 책임 투자,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ESG 투자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Who Cares Wins라는 보고서, 저희 유엔 글로벌 컴팩트랑
그 유넵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같이 발행을 한 보고서에서 ESG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코피 아난 사무총장님께서 환경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강조하시면서 PRI라고 불리는 책임투자 원칙을 발족하시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뭐 블랙락이라든지 이런 굉장히 규모가 큰 자산 운용사들에서부터 우리가 ESG를 고려하는 투자를 하겠다 하는 연례 서한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발표함으로써 점점 ESG 패러다임의 기폭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책임투자 원칙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드렸습니다. PRI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2006년 4월에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공식적으로 출범이 됐습니다. 굉장히 영향력이 커졌는데요. 현재는 자본주의에서 큰 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금들, 뭐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네덜란드 공무원 연금이라든지 뭐 캐나다 연금, 이렇게 굉장히 큰 연금들과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JP 모건이라든지 골드만삭스 이런 투자 회사들, 그리고 많은 은행권들, 이런 곳들이 이 책임 투자 원칙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운용 자산이 약 100조 달러가 넘고, 이것은 전 세계적 운용 자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런 기관들이 모두 PRI의 책임투자 원칙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책임투자 원칙은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ESG 이슈들을 투자 분석이라든지 그리고 의사결정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겠다. 두 번째는 투자 철학과 운영 원칙에 ESG 이슈를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가가 되겠다. 세 번째는 우리의 투자 대상에게 ESG 이슈의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 네 번째는 금융산업의 책임투자 원칙 준수와 이행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은 책임투자 원칙의 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사항을 보고한다. 이렇게 6가지의 그 많은 그 은행 기관들과 또 금융 기관들이 서명을 한 상태고요. 그래프에서 보시면 되게 아시겠지만 최근에 점차 이 서명한 기업들이 매우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향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기업에서 ESG가 왜 중요할까요? 중요성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실제적인 재무적 성과에 ESG가 영향을 미칩니다. 그 ESG 레이팅 업체로 굉장히 유명한 이제 MSCI라고 아실 텐데요. 올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7년간의 ESG 등급이 높은 30%와 그리고 낮은 30%를 비교했더니 ESG 등급이 높았던 30% 기업들이 훨씬 더 재무적 영향과 또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었고, 또한 뭐 유넵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PRI에서 발표한 자료에 있어서도 ESG가 기업의 재무적인 성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자료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ESG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제도화와 그리고 의무화, 이런 규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유럽이라든지 홍콩, 상하이, 런던 거래소처럼 이러한 주요한 이제 거래소부터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공시, ESG에 대한 공시인데요. 이것들이 의무화되거나 권고사항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EU에서는 우리보다 앞서서 ESG에 관한 제도화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지속 가능한 금융 투자에 있어서 어떤 것이 지속 가능하고 이 기업이 실제로 지속 가능한지, 어떤 결과를 냈는지에 대한 공시를 반드시 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라든지 뉴질랜드는 TCFD라고 하는 환경적 공시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의 의무화를 영국은 2035년까지 그리고 뉴질랜드는 2023년까지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가 올해 초에 발표를 했는데요. 모든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는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소비자와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꼭 투자자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인 소비자, 특히나 이제 밀레니얼 세대들이 앞으로 투자의 중심이 될 것인데, 밀레니얼 세대들의 66%는 우리가 착한 기업, ESG를 잘 이행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그 외에 내부적인 직원들이라든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이해관계자들의 ESG 정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ESG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보시고 우리 기업에 어떻게 내재화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ESG는 우리가 기업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고 우리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건 아닌가? 혹은 또 하나의 규제가 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상 기업에게 ESG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지속가능성 비즈니스 자체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KPMG에 따르면은 지속가능성 글로벌 비즈니스의 기회 가치만도 약 2조 달러에 달합니다. 그래서 탄소의 포집이라든지 또 탄소를 완화하기 위한 그런 장치, 그리고 또 다른 S나 G 부분에 그런 지속가능성을 향상하기 위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것 자체가 기회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리스크 관리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고 있는 그 월드 이코노미 포럼은 전 세계적 기업들의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와 그리고 가장 최근이 이제 2020년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이제 오일 쇼크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이슈로서의 기업의 리스크가 도드라졌다면 최근에는 환경적 리스크가 우리 기업의 가장 우선적인 리스크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그리고 파급력 측면에서 ESG가 사실상 기업에게는 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ESG를 내재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계속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에 ESG를 잘하는 기업이 투자의 기회도 더 많은 투자의 기회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하시는 것이 또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자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 ESG 투자는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발표가 됐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최근 5년 동안의 ESG 매트릭스에서 성적이 우수했던 주식이 연간 이제 최대 다른 그 투자처보다도 3%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보였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뭐 공급망 이슈라든지 그리고 기업이 셧다운되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불안정한 상황에서 비즈니스를 해야 했습니다. 특히나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이제 주식들의 수익률이 조금 더 그 등락폭이 컸던 것에 비해서 코로나 기간에도 ESG 관련된 ETF라든지 상품들은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글로벌 투자 현황입니다. 전 세계 ESG 투자 규모가 2012년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 3배가량 크게 증가했다는 것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작년에만 해도 ESG 투자의 총 자산 운용 규모가 2.2조 달러에 달하는 정도로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ESG 투자에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ESG 투자에 관련해서는 유럽과 미국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일본, 캐나다, 호주 순으로 이렇게 선진국들이 조금 더 앞서서 ESG 투자에 대해서 나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네, 자본주의 시장에서 굉장히 큰손이라고 할 수 있는 연기금들의 ESG 투자가 굉장히 활발한데요. 먼저 일본 공적연기금이 가장 큰 자산 규모를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ESG 투자를 2018년부터 도입을 했는데요. 특히나 성별 다양성에 초점을 둔 인덱스를 바탕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얼마나 성별 다양성을 가지고 이 이사회가 꾸려져 있는지 등등을 포함한 인덱스를 MSCI와 함께 개발을 해서 그 인덱스의 기반으로 투자를 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높았다라는 결과를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또 노르웨이 국펀드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기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한국전력 같은 이제 기업들이 석탄에 의존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투자를 철회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공적연기금이라든지 이런 곳들은 또 지속가능한 이제 투자를 확대하겠다 하면서 파리 기후협약에 부합하는 투자를 유치하겠다. 또 탄소 배출을 25% 감축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투자를 철회하겠다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고 뭐 캘퍼스 같은 캘리포니아 공적연기금도 적극적으로 ESG 투자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가장 큰 전 세계 중에서 3대 운용사 중 하나인 이제 블랙락이 사실 ESG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투자 운용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우리가
이름을 들어보면 알만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업에서도 점차 ESG에 관련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고요. 환경이라든지 지배구조, 인권, 성다양성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2019년에만도 15,000여 개 기업의 투자 관련해서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 이제 투자자들이 관여를 하는 혹은 뭐 투자를 철회하거나 혹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거나 인게이지먼트 혹은 다이얼로그를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의 또 3대 운용사 중에 하나인 뱅가드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성, 이사회 다양성이라든지 다양한 ESG 요소들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국내 투자 현황에 대해서 ESG 투자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국내에서도 굉장히 가파르게 이제 ESG 투자 그리고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제 규모로 보면은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규모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우리나라의 ESG 펀드 시장은 사실상은 연기금, 특히나 이제 국민연금이 주도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투자 비율이 97%로 절대적이고,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연금 이후에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이런 연기금들이 책임 투자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확대를 점차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전반적인 이제 제도랑 동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EU입니다. 먼저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좀 더 제도적으로 EU에서는 앞서서 제도를 마련했고 의무화도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공시 법안이 2017년부터 500인 이상 상장사 그리고 은행, 보험사 대상으로 비재무 정보를 공시화하도록 의무화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제 공시 법안의 일환으로 먼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금융 기관들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한 파이낸스, 서스테이너블 지속 가능한 투자다 했을 때 왜 이 기관이 지속 가능한지, 어떻게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공시를 반드시 올해 3월부터는 할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EU에서 굉장히 이제 주목할 만한 것은 EU 텍소노미라고 불리는 분류 체계가 마련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린이라는 환경적인 영향을 고려한 뭐 투자나 그 지속가능 개발이라든지 이러한 개념들은 있었는데 어떤 것이 확실하게 그린이냐, 어떤 것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것이냐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EU에서는 EU 텍소노미라는 이름으로 이런 분류 체계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리고 6가지인데요. 기후변화에 대한 완화, 기후변화에 대한 적용, 그리고 수자원과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호, 그리고 순환경제로의 전환, 오염 방지 및 관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보호 및 복원에 대해서 그 이슈별로 어떤 사업들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분류 체계가 마련이 됐고요. 이런 EU의 텍소노미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도 K-텍소노미라는 이름으로 환경부와 함께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TCFD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G20에 대해서는 아실 겁니다. 이 G20에는 금융안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융안전위원회는 이 환경적인 영향을 이제 리스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환경에 대해서 투자를 잘하면 그냥 기업이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사회적 책임을 다 지고 있구나 라는 긍정적인 윤리적인 의미에서만 생각을 했다면 TCFD를 통해서 기후변화가 실제 기업에서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분류가 돼서 그래서 우리 금융기관들이 각 기관들이 어떻게 환경적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지 알아야겠다라는 내용으로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TCFD 기준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 TCFD를 이미 선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를 비롯해서 또 금융그룹 같은 이제 민간 금융사들도 적극적으로 이 TCFD를 도입하기 위해서 선언을 한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금융위원회가 2021년
초에 발표를 하면서 정보 공개, ESG 정보 공개 의무화 방안에 대해서 가이드에 대해서 또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 기업들이 ESG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시행하는 것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래소에서도 이러한 이제 의무화에 따라서 어떻게 ESG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가이던스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유튜브라든지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이 가이던스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한번 기업에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런 ESG를 우리 기업이 어떻게 내재화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방안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PMG 차이나, 그러니까 홍콩 거래소는 사실상 2020년부터 이런 공시가 의무화됨에 따라서 이런 자료들이 좀 더 먼저 나오고 있는데요. KPMG에서 이런 비즈니스 전략 내에 ESG 통합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KPMG에서 마련을 한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스텝은 1부터 6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단계로 우리 기업이 생각하고 있는 ESG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레벨을 설정하는, 그러니까 주파수를 맞추듯이 우리 전사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ESG가 뭔가 하는 정의부터 한번 내려보고, 그리고 우리 리더십들, 경영진들이 ESG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ESG 정의에 대해서 서로 관계자들이 소통하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게 바로 레벨 설정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중대성 평가를 위해서 우리 기업이 ESG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극대화하고 또 약간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분야, 환경적인 측면이라든지 인권적인 측면에서 약간의 악영향 혹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부분들에서 이런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단계, 그게 바로 중대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대성 평가를 마치고 나면 전사적인 거버넌스, 그래서 이사진뿐만 아니라 전사의 그런 이제 우리 사원들까지 ESG를 내재화하고 어떻게 지금 현재 있는 사업에 녹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단계를 거치고요. 그 다음으로 리스크 관리 측면이 있습니다. ESG 관련해서 리스크가 어떤 것들인지 파악을 한 다음 거버넌스 측면에서라든지 그리고 전사적인 문화 조성 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리스크를 미티게이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는 단계이고요. 그리고 전사적으로 리스크에 대한 이런 활동을 감시하거나 감사하거나 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공시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목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목표 설정에 있어서 ESG 그리고 우리가 아까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또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했다면 그것을 목표에 있어서 굉장히 정확하게, 예를 들면 기한이 반드시 있어서 2030년까지 혹은 2050년까지 기한이 있고 그리고 명확하게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KPI를 설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겟뿐만 아니라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는 환경적인 영향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인권 향상을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가 아니라 2030년까지 인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이다 하는 구체적인 KPI를 설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와 검증 단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기로 했고 KPI를 설정을 했고 실제로 KPI를 달성했는지 달성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외부에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프로그레스에 대해서도 스스로 한번 체감해보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계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고 그 피드백을 또 다시 우리 목표에 적용하고 이러한 순환 사이클들을 적용을 하셔서 좀 더 ESG 전략을 계속적으로 개발해 나가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